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등 예비과정 통합사회 윤리와 일반사회 파트를 맡고 있는 누구라고요? 올인원 택쌤 임원 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11강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10번째 강의를 이미 마쳤고요. 우리는 지금 통합사회 총 몇 개 단원이죠? 9개 단원 중에서 4단원에 있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4단원 내용이 총 3강, 10, 11, 12강까지 연결될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두 번째 중단원입니다. 11강을 공부해 볼 건데요. 사실은 헌법의 역할과 시민 참여라는 제목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4단원 인권 부분은요. 우리 중학교 때 조금씩은 다뤄봤음직한,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내용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어디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부했고 여기는 처음 나오는 내용이라는 내용도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잘 한번 떠올려 보면서 한번 힘을 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키워드는 얘네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키워드들. 첫 번째, 기본권을 공부할 겁니다. 기본권. 두 번째는 인권 보장에 대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민 참여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징은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 강, 10강에서 배웠던 내용도 다시 한번 반복되는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오늘 공부하는 내용 중에 상당히 심화적인 난이도 있는 내용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고요. 우리 함께 힘내봅시다. 됐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는 좀 익숙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성공의 구호입니다.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끄는 바로 그 구호입니다. 작은 목소리라도 좋으니까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자기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힘내라. 할 수 있다. 오늘 한번 잘해보자 라고 스스로 말해주는 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10년 후, 20년 후에 이게 여러분이 습관이 됐을 때 달라질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자, 성공구호 힘차게 외쳐드립니다. 성공구호 준비! 딱! 함께 갑니다. 난 할 수 있다! 난 최고다! 오늘은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입니다. 힘내시고요. 오늘 첫 번째 내용 들어갈 건데요. 올챙이의 기억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올챙이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오늘 공부하려는 거 관련된 건 얘네들이에요. 여러분 보통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 사회 1 하고요. 중3 때 배우는 사회 2에 오늘 배우는 내용이 사실은 다 있어요. 중1 때 여러분들 민주주의 이념과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따가 국민주권의 원리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반복될 거고요. 그 다음 3학년 때 배웠던 사회 2입니다. 여기서 기본권 보장과 헌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헌법과 시민 참여예요. 사실은 시민 참여도 이미 앞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이미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음직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고등학교야. 하이스쿨이라고. 중학교 수준보다는 더 심화될 거고요. 선생님이 야 이거는 너희 모를 수 있어. 체크해. 빨간색 별표 가자.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개굴 개념 굴리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굴이죠. 여러분 교재 78쪽이에요. 헌법의 역할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10강에서 인권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인권이 어떤 방식으로 보장되어 왔는지 역사를 공부했고요. 그 다음 최근에 와서 인권이 많이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인권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인권이 오늘 공부할 헌법과는 어떤 관계인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인권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어렵지 않고요. 2번 헌법의 별표 밑줄 갑니다. 헌법은요 국가의 최고법이야. 밑줄 쳐. 국가의 최고법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고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토대가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 인권 보장은 우리 사회, 나라에서 지켜줘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출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어디 있냐면 바로 헌법에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날개에 있는 법의 위계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법의 위계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 국가에는 다양한 종류의 법령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법은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룰 헌법이에요. 그 다음 그 밑에는 법률입니다.
법률이라는 건 국회에서 만들어요. 그 다음 법률보다 아래에 있는 건 명령이라고 합니다. 명령이라는 건 어떤 식이냐면 선생님이 야 청소 좀 해라 이런 명령이 아니고요. 이거는 법률입니다. 법령이에요. 이 법률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더 규정하는 대표적인 게 대통령의 명령, 대통령령, 국무총리의 명령, 총리령, 그리고 각 부의 장관들이 있거든요. 각 부의 명령, 부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맨 위에 헌법이 있고요. 그 밑에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조례 같은 건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선생님 경기도에 근무하거든요. 이 학생인권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규약입니다. 그 경기도에서만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인권에 관한 규칙인 거죠. 조례입니다. 그 다음 규칙. 뭐 선생님이 살고 있는 용인시에는 여러 가지 시행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들을 규정해 놓는 법령의 한 종류가 바로 규칙이 될 거예요. 이렇게 법의 위계를 나누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가장 센 법은 뭘까요? 바로 헌법입니다. 바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거든요. 위에 있는 법이 우선되고요. 아래에 있는 법이 그 뒤에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게임에서 아이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헌법을 갖고 있는 병사와 명령을 갖고 온 병사가 붙었어. 누가 이긴다고? 헌법 갖고 있는 병사가 이긴다고. 헌법이 더 센 거예요. 상위법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이 있는데요. 국회에서 만든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지.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대통령의 명령이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위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야. 아래에 있는 하위법들은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제일 센 게 누구야? 헌법이 제일 센 거야. 헌법만 딱 들고 나가면 밑에 있는 하위법 그 누구와 붙어도 이긴다는 거죠. 헌법은 나라의 기본적인 법입니다.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이다. 라고 법의 위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입헌주의란 말이 나옵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얘도 별표 밑줄 한번 그어보자. 별표 밑줄, 입헌주의. 입헌주의는 여러분들 입각한다. 어디에? 헌법에 입각해서. 다시 헌법에 입각한다는 뜻입니다. 국가의 작용이나 공동체 생활이 뭐에 따라? 헌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치 원리예요. 다시요. 국가의 통치작용. 뭐 국가의 통치작용에서 일정한 나이가 된 남성들에게 입영 통지서를 보내고 군대에 오게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 혹은 공동체 생활. 누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조율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뭐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마인드가 뭐냐면 입헌주의다. 헌법에 입각해서 나라가 운영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그만큼 헌법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Very very important라고. 그만큼 헌법이 중요한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헌법 가장 위에 있는 법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다. 그 헌법에 따르는 게 바로 입헌주의다. 오케이. 거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권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지난 강에서 인권에 대한 얘기를 쭉 공부했는데 그 인권이 헌법에 담기기 시작하고요. 법전에 담기면 그때 우리는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기본권.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요. 여러 개 가장 먼저 2장에 기본권 얘기가 나옵니다. 그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앞에 나오는 게 바로 이거예요. 헌법 10조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한번 읽어볼 건데 이 자체적으로 BGM을 깔고 싶을 정도로 이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존엄하고 너무나 중요한 조항이에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거야. 어때요,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하고요. 그 다음, 국가는 개인의 이러한 불가침의 인권을 인정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 여러분 모두가 존엄하고요. 국가로부터 이런 불가침의 인권. 이 불가침성 나왔네요. 우리 지난 강에서 배웠던 천부인권의 뜻이죠. 천부인권의 특징입니다. 기본적 인권을 확인받는 겁니다. 됐나요? 이 헌법 10조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 내용이 쭉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가장 앞에 있는 게 바로 10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헌법 10조 뒤에 나오는 우리나라 기본권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익숙하죠?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그 다음 사회권까지는요. 여러분 10강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여기서는 우리 헌법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청구권은 지난 강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라서 조금 더 집중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유권 갈게요. 자유권, 여기다 밑줄 칩니다.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다. 자유권. 여기는 좀 알아둡시다. 여기다 꺽쇠합니다.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권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 첫 번째는 신체의 자유야. 여러분의 신체를 함부로 구속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두 번째, 종교의 자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 다음, 통신의 자유. 누가 함부로 여러분의 핸드폰을 도청하거나 카톡을 들여다보지 못해요. 그 다음, 재산권 행사의 자유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자유권 말고도요.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가 직업 선택의 자유 등등등 여러 가지 자유권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유권 세부적인 내용만 한번 체크합니다. 다음, 평등권 갈게요. 자, 우리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별, 남녀, 종교, 어떤 종교를 믿는지, 사회적 신분 등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남자란 이유로 차별받으면 안 되고요. 어떤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돼요. 밑줄 칩니다. 그리고 법 앞에서의 평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평등권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 참정권 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떠오르죠? 일단 시민혁명을 통해서 자유권과 평등권이 출발됐고 그 다음에 그렇지, 노동자, 농민, 여성들이 자기의 참정권을 위해서 막 운동을 했잖아. 참정권 나옵니다. 밑줄만 갑니다. 국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야. 우리 헌법에 뭐가 나와 있냐면 꺽쇠 갑니다. 선거권, 공무단임권, 국민투표권이야. 자, 선거권이라는 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시장, 도지사 같은 대표자를 뽑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선거할 수 있는 권리. 공무단임권은 뭐냐면요. 공무. 나라의 일을 맡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 다시요. 공무단임권이라는 건 나라의 일을 맡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 여러분들은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어요. 공무원 시험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 나갈 수도 있고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도 있어요. 누구나 나라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권리를 공무단임권이라고 해요. 그 다음 국민투표권입니다.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최종적으로 국민으로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참정권의 내용이 돼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참정권까지 나왔고요. 사회권 가보겠습니다. 사회권 지난 시간 한번 공부한 거 떠올려 볼게요. 어때? 20세기 들어와서 노동자들은 굉장히 열악한 노동 조건에 시달렸고요. 아동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유는 확대됐지만 국민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나는 국민이다.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되니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나죠. 그게 바로
사회권이었습니다.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꺽쇠 갑니다. 이렇게. 먼저 교육을 받을 권리 있습니다. 의무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근로의 권리도 나와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마땅히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해요. 그 다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이렇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우리 헌법에는 이런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인권의 보장과 관련해서 공부했던 내용이야.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청구권입니다. 별표 한번 갈게요. 청구권. 청구권이라는 건 청구가 뭐야? 요청한다는 얘기야. 요청. 어떨 때 몇 줄 갑니다.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청구권이에요. 다시요. 다른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청구권입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저 사람한테 한 뭐 돈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갚을 기한에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못 갚겠다는 거야. 내 기본권이 침해당한 거 아니야? 내 재산권이 침해당한 거 아니야? 그때 나는 뭘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재판을 걸 수 있습니다. 재판을 걸어서 저 사람한테 내 돈 돌려다오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청구권이에요. 우리 헌법에는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일단 이렇게 꺽쇠합니다. 청원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기관에다가 문서로서 나의 요구사항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러분 민원 넣는 거 아시죠? 그죠? 뭐 여러분 시청이라든가 혹은 청와대에다가도요, 많은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청원권입니다. 특히 요새는 뭐 청와대에 가면 국민청원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청원권이고요. 그 다음 재판 청구권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저 사람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갔어. 내 돈 돌려주세요. 랄 때 재판을 걸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재판 청구권. 그 다음 국가 배상 청구권이라고 나왔어. 날개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조금 어려운 개념이에요. 국가 배상 청구. 국가가 나에게 뭔가 배상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야. 어떨 때일까요? 그렇죠. 공무원의 불법 행위가 있었을 때. 이를테면 멀쩡히 길을 가고 있는데 맨홀 뚜껑이 있었어야 될 자리야. 근데 맨홀 뚜껑이 없네? 혹은 문제가 있어서 내가 풍 빠져버린 거야. 많이 다쳤어.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운전하고 가다가 포트홀이라고 그러죠. 뭐 싱크홀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차량이 크게 파손됐다. 이거를 잘 안전하게 관리했어야 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상, 나 손해를 물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바로 국가 배상 청구권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또 생소한 게 하나 나왔죠. 바로 형사 보상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형사 보상 청구권입니다. 이것도 헌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설명이 날개가 나와 있는데 선생님 보세요. 쉽게 설명할게요. 형사 보상 청구권은 이를테면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내가 절도 용의자가 된 거야. 그래서 경찰서에 잡혀가서 재판까지 넘겨졌어. 그래서 1년 정도 지나면서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 결과 나는 무죄야. 당연한 거지. 왜? 나 안 했거든. 얼마나 억울합니까? 1년 동안 재판받는 과정에서 직장도 잃었고요. 그 재판 따라다니면서 했었던 여러 가지 시간적인 에너지 소모도 있었습니다. 무죄 받고 나오면 나 억울하잖아. 당연히 국가가 필요한 만큼의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권리, 여러분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형사 보상 청구권입니다. 형사 피의자나 형사 피고인이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가 나왔을 때, 그죠?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형사 보상 청구권입니다. 감 좀 잡히죠? 오케이. 이런 내용들을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이 바로 청구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청구권이요.
오케이. 대표적으로 자유권부터 청구권까지 5개 쭉 와봤고요. 이 권리들이 헌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꺽쇠로 묶어 드렸습니다. 아이고야, 오늘 곁담 흥건하구만. 선생님 열정 지수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뒤에 개념풀이 하면서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선생님, 왜? 근데요, 여기에 헌법에 나와 있지 않으면 이 권리들은 보장받을 수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뒷장 보시면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보게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머리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헌법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헌법에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머리를 마음껏 염색할 수 있는 권리는요, 헌법에는 없지만 당연히 보장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우리나라 헌법상의 기본권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3번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가보겠습니다. 허이야! 갑시다. 자, 몇 가지의 원리들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 가보겠습니다. 이 중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내용도 있어요. 선생님 설명을 잘 드릴게요. 자, 제도적 장치 가겠습니다. 자, 국민주권의 원리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사회 1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할 때 제일 첫 번째 원리로 배웠던 거야. 뭐라고요? 국민주권의 원리. 주권이 뭔데? 그렇지, 주인의 권리라고. 그러면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라고? 국민이란 뜻이야. 다시요. 국민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국민주권의 원리가 뭘 보면 잘 드러나냐면 첫 번째,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 개정. 우리나라 헌법, 굉장히 중요한 법, 가장 중요한 법이잖아요. 이거 개정할 때는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누가 선출한다고요? 국민이 선거에 선출한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아하, 우리나라는 국민이 주권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국민 주권의 원리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권력 분립제도 가겠습니다. 권력 분립이 뭔지는요,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실제로 선생님이 물어보면 다 알아요. 왜냐? 초등학교 때도 배우거든요. 권력 분립 뭡니까, 여러분들? 국가 권력 나누어서요, 서로 다른 기관에게 맡겨서 서로 뭐 하도록?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게 바로 권력 분립 제도예요. 자, 우리나라는 뭐뭐뭐로 나눠져 있나요? 그렇지. 법을 만드는 거, 입법. 법을 집행하는 거, 행정. 그 다음 재판하는 거, 사법이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게 우리나라의 3권이거든요. 얘네가 어떻다고? 분립돼 있다고. 분립을 왜 시켜놨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해서 결국 뭐 하는 거야? 그렇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라고요. 이게 바로 권력 분립 제도인데, 자,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것도 공부합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보게 나와 있는 내용인데, 중학교 때 어떤 교과서에서는 이거 나와 있기도 해요. 그런데 없는 교과서도 있고요. 사실 선생님 중학교 때 근무해봤는데 중학교에 근무하면서 요거를 중학교 친구들한테 이해시키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해했는지 사실은 쉽지 않을 건데 고등학교 왔으니까 도전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하여. 갑니다. 우리나라 권력 분립 제도인데 크게 3가지를 했어. 뭐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야. 자, 입법부는 보통 국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뭐 하는 데냐면 법을 만드는 데야. 제정. 만들고 혹은 바꾸는 데. 개정이야. 행정부는요, 대한민국 정부인데요, 정책을 집행한다고 돼 있어. 정책 집행. 그 다음 3번째, 사법부는요, 법원입니다. 뭐 하는 데냐? 법을 적용한다고 돼 있어. 뭐 한다? 재판하는 걸 생각하면 돼. 재판한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고 초중등교육법에 써 있습니다. 이거 국회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의무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게 해야 돼요. 그거를 감독하고 체크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연락하고 보내라고 하고 하는 건 여기 역할이에요. 법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 법대로 자녀를 초등학교 입학시키지 않아, 뚜렷한 사유 없이, 이럴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정 절차를 거쳐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국가의 권력 작용이거든요. 됐나요? 그런데 이 세 기관이 어떻게 서로를 견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입법부에서는 법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법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부에게 있습니다. 다시요.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면 그 법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부에 있습니다. 견제가 되는 거죠. 한편 법을 만들면요, 사법부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따져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다시 합니다.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이 잘못된 거 아닌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라고 따져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사법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혹은 그 법이 제대로 됐는지를 따져달라고 요청하는 건 국회에 대한 견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갈게요. 자, 행정부는 어떻게 견제할 수 있냐면요. 일단 국회에서 이렇게 견제할 수 있어요. 국정감사할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 국정감사라는 건 국회의원들이, 행정부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왜? 국민 세금을 하는 거잖아. 공무원들의 일은. 국민 세금이 정확히 쓰이고 있는지,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게 바로 국정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국정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어요. 견제가 되겠죠. 한편 탄핵소추권이라는 것도 있어. 대통령을 포함해서 고위공직자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해. 그러면 국회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을 소추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되겠죠. 자, 그럼 사법부는 어떻게 견제하는지 볼게요. 명령, 규칙, 심사권이라고 나와 있어요. 뭐냐면 행정부에서 명령과 규칙을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 아까 법의 위기에서 봤을 때 명령이 있었고 규칙이 있었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행정부에서 만드는 명령, 규칙에 대해서 사법부가 심사할 수 있어요. 잘못되면 잘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어요. 이건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되는 거죠. 됐죠? 마지막으로 사법부는 어떻게 견제하는지 보겠습니다. 사법부의 가장 우두머리, 가장 수장은요, 대법원장이에요. 대법원장은 누가 임명하냐면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가장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권한이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견제가 되는 거예요. 혹은 그 대법원장을 임명하고자 할 때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견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면권이라는 게 나오네요. 사면이라는 건요, 법률에 의해서 판결받은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의 죄를 없애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죄를 없애주는 게 바로 사면하는 건데, 그게 바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사법부에서 재판 통해서 벌을 줬고 죄의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걸 없애주는 건 사법부에 대한 견제가 될 수 있는 거죠. 혹여라도 사법부가 잘못 판단해서 죄를 인정했다면 그걸 없애줌으로써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심화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좀 잘 안 되면요, 후기에다가 질문 올리셔도 되고요. 우리 Q&A 게시판 있잖아요. Q&A 게시판에 또 질문 올리시면 우리 Q&A 담당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잘 이해가 안 됐다면 그 Q&A 게시판이나 후기를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권력 분립에 대한 내용까지 했습니다. 됐죠?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갈게요. 권력 분립 제도 가고. 자, 제도적 장치 좀 더 쭉쭉 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법치주의 갈 거야. 법치주의는 법에 의해 다스린다는 뜻이야.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다스릴 치자입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 행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 나오는 건 민주적인 선거 제도입니다. 어렵지 않죠? 국민의 대표자를 누가 뽑아요? 국민이. 뭘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뽑는 거죠. 마지막은 아니네요. 복수정당제 갑니다. 복수정당제는 이미 선생님이 저기 앞에서 설명했다. 몇 강 기억날까? 3강에서 설명했어.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조건에서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할 때 복수 정당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정당이라는 것이 2개 이상 여러 개 존재하는 거야. 그럼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복수 정당제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기본권 구제 제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밑줄 별표입니다.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헌재라고도 불리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여러분이 뉴스 조금 보는 친구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헌법재판소. 말 그대로 헌법을 기본으로 해서,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 기관입니다. 헌법재판을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판단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갑니다. 헌법소원심판입니다. 뭐라고요? 헌법소원심판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사례 설명드리면 어떤 사람이 구치소에 간 거예요. 구치소에 있는 분들은 아직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종교활동을 하고 싶은데 시설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종교활동을 못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불만이 생긴 거죠. 아니 나는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사람인데 여러 가지 무슨 이유로 나의 종교활동을 못하게 하는 건 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같아. 그래서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심판을 요청을 했고요. 결과는 그렇죠. 잘못된 거다. 마땅히 이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헌법소원심판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요청하는 거죠. 기본권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이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아주 수월하게 제보라든가 민원제기라든가 요청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예요.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기본권을 구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쭉 달려와 봤습니다. 기억나죠? 국민주권의 원리부터 기본권 구제 제도까지 한번 쭉 와봤고요.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헌법 37조 2항을 보시면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에요. 국민의 기본권은 제한이 가능해요. 근데 선생님 이런 친구들이 선생님 앞에서 기본권 얘기 쭉 해놓고 나서 기본권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면 뭔 소용이에요?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이 37조 2항의 취지는 이겁니다. 기본권이 함부로 침해당하지 않도록, 함부로 제한당하지 않도록 아주 엄격한 조건을 걸어둔 거예요. 여러분 날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의 사유는 딱 3가지밖에 안 돼요. 뭐예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이거 말고 다른 이유로는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엄격하게 해석되고요. 그 아래 보면 기본권 제한의 방법은 뭐로서만 할 수 있습니까? 법률로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명령으로 기본권 제한 못해요. 법률이 아니잖아요. 법률보다 하위잖아요. 명령이. 그죠? 그래서 법률로서만 하게 돼 있다. 결국 우리 헌법 37조 2항의 내용은 기본권 제한을 함부로 할 수 없게끔 만든 엄격하게 만든 조항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뒤에 이런 내용 나와요. 이런 경우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오늘 인권이 뭔지 헌법 봤고요. 법의 위계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권, 자유권부터 청구권까지 쭉 봤고요.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국민주권부터 기본권 구제제도까지 맨 밑에 나와 있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까지 한번 쭉 와봤습니다. 선생님이 상당히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혹시 이해 안 된다면 다시 한번 반복하시고요. 그래도 어렵다면 Q&A나 수강후기 활용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80쪽 넘어갑니다. 우리 준법의식 이런 내용은 쉬우니까 넘어갈 거고요. 시민 참여에서도요. 시민 참여의 방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 참여의 방법 나와 있는데요. 합법적인 방법과 비합법적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합법적인 방법은 여러분들 아까 말했던 3강에서 행복을 달성하기 실현하기 위한 조건에서 민주주의, 거기 시민 참여 선생님이 강조했거든요. 거기 나온 내용들입니다. 민원 제기, 청원 운동, 집회 참가, 의견을 표현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시민 참여의 방법이고요. 거기 나오지 않은 내용이 바로 얘입니다. 비합법적인 내용. 합법적이지 않은 내용이야. 그게 바로 시민 불복종인데 이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동그라미 5번이에요. 사실 시민 불복종은요. 여러분 6단원에 가면 정의 파트에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여기서도 나오고요. 체크만 잠깐 하겠습니다. 시민 불복종 일단 별표 가야 돼. 선생님 입장에서는 시험 내기 좋은 주제야. 의미 볼게요.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책을 바꾸려는, 변혁시키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의도적이고 비폭력적인 위법행위. 위법행위래. 법을 어기는 행위야. 그런데 비폭력이어야 돼. 비폭력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러면 시민 불복종 운동은 여러분 법을 어기는 행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을 어기는 행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해요. 첫 번째 바로 빨간색 밑줄 갑니다. 목적의 정당성이야. 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이유가 정당해야 돼.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돼. 두 번째는요. 방법이 비폭력적이어야 돼. 비폭력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당합니다. 세 번째, 처벌을 감수해야 됩니다. 왜?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처벌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처벌을 기꺼이 감수함으로써 나는 법을 존중한다는 걸 드러내야 됩니다. 다시요. 목적이 정당해야 돼요. 어떤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돼. 방법은 비폭력적인 수단을 써야 하고요. 그 다음, 처벌을 기꺼이 감수함으로써 나는 법을 존중한다는 걸 드러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만족시켜야 시민불복종 운동이 정당화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 시민 참여에서는요. 시민 참여의 방법, 합법적인 거, 비합법적인 거 공부했고 이 비합법적인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좋아요. 이제 문제 한번 확인하면서 가보겠습니다. 문제 꼭 풀고 다시 만나죠. 갑니다. 자, 문제 풀고 오셨죠?